여러분, 대한민국의 관문 부산항이 연간 처리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세계 7위 수준이라는 사실은 아마 뉴스나 기사를 통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간 2200만에서 2300만 TEU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데요. 여기서 1TEU란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흔히 보는 20피트짜리 대형 철제 컨테이너 한 박스를 말합니다. 이 2300만 개의 컨테이너를 일렬로 쭉 늘어놓으면 무려 지구를 3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엄청난 길이입니다. 정말 상상이 가지 않는 거대한 규모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주목하셔야 할 부산항의 알짜배기 경쟁력은 단순한 물동량 7위라는 타이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배에서 짐을 내려 다른 배로 옮겨 싣는 환적 화물 처리 능력이 싱가포르항에 이어 당당히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상하이항이나 닝보, 저우산항 같은 항구들이 자국의 14억 인구와 막대한 내수 물량을 바탕으로 덩치만 키운 비만형 항구라면 우리 부산항은 기막힌 지정학적 위치와 압도적인 운영 효율성을 무기로 남의 나라 화물까지 싹쓸이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뼛속까지 탄탄한 근육질 허브 항만입니다. 단순히 우리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정거장 역할을 넘어 동북아시아 바다를 지나는 전 세계의 모든 거대 선박들이 반드시 거쳐가야만 하는 글로벌 물류의 심장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산항이 어떻게 엄청난 덩치를 자랑하는 중국의 거대 항만들과의 경쟁에서 꿀리지 않고 세계적인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신이 내렸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천혜의 자연 조건에 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상하이항 등을 살펴보면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치명적인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양쯔강 하구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다 보니 상류에서부터 쉼없이 떠내려오는 엄청난 양의 진흙과 토사가 매일같이 바다 밑바닥에 쌓이게 됩니다. 수심이 얕아지면 수만 톤급의 거대 선박이 들어오다 바닥에 걸려 좌초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부어 바다 밑바닥에 흙을 퍼내는 이른바 준설 작업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산항은 어떻습니까?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이면서도 앞바다의 수심이 자연상태 그대로 15m에서 17m 이상 유지되는 완벽한 딥시를 품고 있습니다. 흙을 퍼낼 돈으로 최첨단 크레인을 한 대 더 세울 수 있는 압도적인 비용 경쟁력을 갖춘 것입니다. 게다가 앞바다에 있는 영도와 조도 같은 섬들이 거대한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해주어 태풍이 몰아쳐도 파도가 잔잔하게 유지되니 전 세계 선장들이 가장 안심하고 닻을 내리는 최고의 피난처이자 베이스 캠프가 된 것입니다. 앞서 부산항이 세계 2위의 환적 화물 허브라고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이 환적이 왜 그토록 중요하고 돈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항에 쌓여있는 알록달록한 컨테이너들의 절반 이상, 정확히는 약 57% 이상이 대한민국에서 만들거나 우리가 쓸 물건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출발해 일본으로 가는 화물 혹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제3국 화물들이 부산항에 잠시 내려 대기하다가 목적지로 가는 다른 배로 갈아타는 짐들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유럽에 갈 때 중동의 두바이 공항에 내려서 비행기를 환승하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화물들은 우리나라 땅을 정식으로 밟지도 않고 그저 항구 안에서 배만 바꿔 탈 뿐인데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하역료와 보관료를 두둑하게 챙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대한 배가 들어왔으니 수천 톤의 기름을 채워 넣는 벙커링 수입이 발생하고 배를 고치는 수리비, 선원들이 먹을 식수와 식량 등 선용품 공급까지 어마어마한 파생 수익이 줄을 잇습니다. 우리가 직접 공장을 돌려 물건을 만들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서 남의 나라 화물을 관리해주며 막대한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경기가 아무리 침체되어 수입 물량이 줄어든다 해도 부산항은 전 세계의 물동량을 중개하며 스스로 돈을 벌어들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자 불황을 모르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끝판왕입니다.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부산항의 성공 이면에는 바다 건너 이웃나라 일본의 뼈아픈 몰락이 완벽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시아 물류의 맹주는 단연 일본의 고베항과 요코하마항이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 발생한 끔찍한 고베 대지진으로 항만 인프라가 초토화되면서 오갈 데 없어진 글로벌 선사들이 대체 기항지로 부산항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한번 부산항에 압도적인 하역 속도와 저렴한 비용 그리고 환상적인 입지를 맛본 글로벌 해운사들은 대지진 복구가 끝난 후에도 일부 선사들은 끝내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재팬 패싱의 시작입니다. 메인 기항지 리스트에서 일본이 지워지면서 현재 일본의 일부 지방 항구들은 초대형 선박을 구경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본의 지방 화물조차도 자국 항구에서 곧바로 미주나 유럽 등 대양으로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작은 배에 실려 부산항으로 넘어와 거대한 모선으로 갈아타야만 하는 굴욕적인 구조가 완전히 고착화되었습니다. 경제 대국이자 해양 강국을 자처하던 일본이 물류 산업에 있어서만큼은 꼼짝없이 부산항에 화물을 바치는 하청기지 혹은 셔틀버스 정류장으로 전락해버린 참혹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지진 한 번 났다고 해서 그 잘나가던 일본 항만 생태계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붕괴되었을까요?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정책 실패에 있었습니다.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은 각자 자기 지역구의 표심을 얻기 위해 국가의 한정된 예산을 잘게 쪼개어 전국 해안가 곳곳에 고만고만한 중소형 항만 60여 개를 난립시켰습니다. 바로 항만 분산 정책이라는 최악의 자살골을 넣은 것입니다. 글로벌 물류의 핵심은 물동량을 한 곳으로 끌어모아 비용을 낮추는 규모의 경제인데 화물이 전국 수십 개 항구로 뿔뿔이 흩어지니 거대 선박이 굳이 빈 배로 여러 항구를 돌며 기름값을 낭비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큰 배가 오지 않으니 화주들은 짐을 더 맡기지 않고 노선은 갈수록 줄어드는 죽음의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어땠습니까? 좁은 국토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오직 부산항 하나를 동북아 허브로 만들겠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국가 역량을 총동원했습니다. 정치가 경제 논리를 무시하고 평등하게 나눠 먹으려 할 때 국가의 백년대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일본은 전 세계의 가장 훌륭한 반면교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일본의 몰락에 쐐기를 박은 것은 2000년대 이후 불어닥친 해운업계의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 즉 선박의 초대형화 현상이었습니다. 컨테이너 2만 개에서 2만 4천 개를 한 번에 실어 나르는 메머드급 거대 선박들이 바다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 길이가 축구장 4개를 합친 400m에 달하고 물속으로 가라앉는 배 밑바닥 깊이만 아파트 6층 높이인 16m에 육박합니다. 이런 거대 괴물들이 접안하려면 수심이 최소 17m 이상 확보되어야 하고 아파트 20층 높이에 초대형 하역 크레인이 쫙 깔려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사방으로 흩뿌린 일본의 지방 항구들은 이 막대한 인프라 투자의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치고 말았습니다. 수심이 얕아 큰 배가 들어오다간 바닥에 긁혀 좌초될 판이니 글로벌 선사들이 일본을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반면 우리 부산항은 신항 건설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고 17m 이상의 깊은 수심과 광활한 야적장, 초대형 최첨단 크레인을 선제적으로 완벽하게 세팅해 두었습니다. 전 세계의 거대 선박들이 일본 열도는 구경만 하고 곧바로 가속 페달을 밟아 부산항으로 직행하는 이유, 바로 이 완벽한 인프라의 초격차에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와 정책의 차이는 극명한 물류 비용의 차이로 직결되었고 결국 일본 내에서조차 기가 막힌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서쪽의 니가타나 북쪽, 홋카이도에 있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을 트럭이나 기차에 싣고 일본 내륙을 가로질러 도쿄항이나 요코하마항으로 보내는 운송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쌉니다. 일본의 살인적인 도로 통행료와 유류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화주들이 선택한 방법은 그냥 공장 근처 바닷가 작은 항구에서 자그마한 배에 화물을 싣고 현해탄을 건너 대한민국의 부산항으로 보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육로로 도쿄를 가는 것보다 배를 타고 국경을 넘어 부산으로 오는 것이 시간도 적게 걸리고 비용은 무려 30% 정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본 항만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하역 작업을 쉬거나 야간 작업을 기피하는 악명 높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고집하지만 우리 부산항은 1년 365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맹렬하게 돌아갑니다. 오죽하면 일본의 일부 화주들 입에서조차 사실상 우리의 진정한 메인 허브 항만은 도쿄가 아니라 부산이다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나올 정도이니 부산항이 일본 경제의 심장부에 얼마나 깊숙이 빨대를 꽂고 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의 부산항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다가올 미래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합니다. 바로 지구온난화라는 인류의 위기가 부산항에는 역사상 최고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1년 중 배가 다닐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며 이른바 북극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화물을 보낼 때 주로 이용하는 수에즈운하 경로의 거리는 약 2만 킬로미터가 넘지만 배를 돌려 북극해를 통과하게 되면 그 거리를 무려 1만 3천 킬로미터로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무려 7천 킬로미터, 운항 일수로는 10일에서 14일을 줄일 수 있는 물류의 대혁명입니다. 최근 후티 반군의 공격 등으로 불안해진 중동 홍해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꿈의 바닷길입니다.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은 이 거대한 북극 항로의 동쪽 끝 출입구이자 시작점에 정확히 위치한 항구가 바로 대한민국 부산항이라는 점입니다. 북극을 통과하기 위해 특수 세빙선으로 짐을 옮겨 싣거나 막대한 연료와 식량을 보급해야 하는 필수 거점이 바로 부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극 항로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순간 부산항은 아시아를 넘어 싱가포르를 압도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1위의 글로벌 물류 관문으로 등극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위치가 좋다는 자연의 축복에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며 또 한 번의 진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재 건설 중인 부산항 제2신항, 즉 진해신항 프로젝트입니다. 이 항만은 단순히 배를 대는 곳을 몇 개 더 늘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집약된 완전 자동화 스마트 포트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아직도 서류를 팩스로 주고받고 결제란에 도장을 꾹꾹 찍어야 직성이 풀리는 일본의 답답한 아날로그 항만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진해신항이 완성되면 부두 안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타워 크레인은 무인 운영 예정이며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트럭 역시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차량들이 스스로 동선을 짜서 움직입니다. 이 모든 통제는 에어컨이 나오는 쾌적한 상황실에서 인공지능과 5G 통신망을 통해 원격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현장에 없으니 끔찍한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제로에 가깝고 24시간 피로를 모르는 기계들이 맹렬한 속도로 화물을 처리하니 효율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속도와 정확도 그리고 안전성 면에서 경쟁국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기술적 초격차를 완성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항은 일본의 항만들처럼 정치인들의 이기심에 찢겨져 경쟁력을 상실하지도 않은 그야말로 완벽한 기획과 입지가 만들어낸 세계 최강의 항만입니다. 자원 하나 나지 않는 작은 반도 국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 시장을 호령하며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바로 이 부산항이 1년 365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 세계의 화물과 자본을 펌프질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경쟁국들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냉혹하게 효율을 쫓았고 이제는 완전 무인화 스마트 기술과 유라시아의 지도를 바꿀 북극 항로라는 거대한 날개까지 달고 하늘로 비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가덕도 신공항까지 완성되어 육해공이 연결되는 트라이포트가 완성된다면 부산은 아시아의 허브를 넘어 세계 자본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부산항은 단순한 관광지 앞바다의 시설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좁은 영토를 전 세계 대항으로 무한히 확장시켜주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도 강력한 국가 생명선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